오실 때 우리 한번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세화입니다. 네, 오늘 함석헌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소통의 만남의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말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한국의 특히 교육 문제와 관련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생각 없는 교육을 통하여 이 불평등이 앞으로 점점 더 세습될 텐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기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후 위기부터 그다음에 이 뭐 생태 위기, 노동의 위기, 그런데 그런 속에 이제 그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이제 불평등이 아주 구조화되고 있는, 그리고 한국 경우에는 세습되고 있는 이 문제는 이제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불평등이 이 그 구조화 세습되는 거에 비하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 의식은 비어 있는, 없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 고민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생각하는 백성 일하야 산다. 그 CR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바로 우리 학교 교육이 나는 생각한다, 즉 코기또가 없는 이 교육이라는, 사실 이게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에 의하여 그 불평등에 세습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현직에선 퇴임을 했고, 그리고 시민단체 인권연대에서 하고 있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은행장인데 돈은 없습니다. 그 장발장 은행이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갇힙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감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분이 벌금을 못 내면 20일 동안 교도소에 갇히는데, 돈도 없고, 잘못은 저질렀지만 돈도 없고, 그렇다고 몸으로 때울 수도 없는 처지의 사람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에 돌봐야 할 어르신이 있다거나 어린 아이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벌금을 담보 없이, 이자 없이, 신용조회 없이 빌려주는 은행이고, 지금 한 7년 가까이 됐는데요. 약 1000여 명에게 평균 한 180만 원 정도를 빌려줘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건 순전히 시민들의 성금에 의하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촉직입니다만 경기도의 인권위원회에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탓으로 위원들 중에 제가 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 그 활동 부분은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바로 이제 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제 판단에 약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아무튼 최대한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글로 표현된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글로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코기또, 나는 생각한다 가 없는 한국의 이 학교 교육과 불평등의 세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알려져서 알고 계실 텐데요.
공정하다는 착각은 뭐 워낙 유명한 적이고요. 20대 80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참여해서 한국에서 나온 능력주의와 불평등. 그 다음에 불평등의 세대. 그 다음에 세습 중산층 사회. 그리고 엘리트 세습. 이 뭐 미국에서 나온 책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온 책. 이것이 이제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만 이건 참고이고, 저도 이제 이 책들을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 선생님들도 이 참고 서적을 뭐 일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 참고 서적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저의 문제 의식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깃도가 없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많이 널리 회자됐던 얘기죠.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애당초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 그야말로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의 아이하고 그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하고가 어떻게 기회는 평등한가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럴듯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불평등을 가리고 있는 이런 점을 우선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에서 있으면 이 기회가 이 애당초 불평등한다는 거죠.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그 부모의 지적 재산이든 뭐 하여튼 문화 자본이든 이런 걸 절대로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습니다. 뭐 피부빛깔을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는 것만큼 이 부모의 경제력, 문화적 자본 이런 걸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고 동시에 지능도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IQ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제가 제 IQ를 선택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기회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전제부터 기회는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결과로서의 불평등을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논리로 이것이 이제 바로 과정이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공정의 논리와 같이 결합돼서 결국은 이 결과의 불평등을 합리화, 강화시키는 이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구조에 있다. 이것이 이제 제 문제의식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쟁 지상주의가 한국의 교육을 판치고 있죠. 이것 역시 불평등의 세습을 가려주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세습 사회가 아주 노골적이면,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야말로 귀족의 자식 귀족, 왕족의 자식 왕족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경쟁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열려 있다는 듯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이 1등급이라든지 뭐 9등급이라든지 이렇게 그 등급을 일찍 학교 다닐 때부터 매기고 그 다음에 서열화된 대학의 상위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통하여 소득 편차도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나 이런 걸 걷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네가 네 노력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탓으로 돌리게끔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바로 학교 교육에 그 완벽하게 지금 포획되어 있는 경쟁 지상주의에 의하여 누구나 다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기회가 평등하다라는 이런 논리로 결국 자기 탓으로 돌리게끔 만드는 이것이 이 과거의 신분제와 달리 지금 신분제처와 같은 거의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승복하게끔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지금 관철되고 있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그 비판적 교육 사회학자
중에 한 분이죠.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일 텐데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학자가 제기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 인종주의라는 것입니다. 라시즘 인텔렉투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벌써 반세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인종주의가 뭐냐? 바로 지배 세력이 우월한 학업 성적, 학위, 그리고 자격증으로 입증된 지적 우수성을 과거의 특권이나 귀족 타이틀처럼 내세워 자기들이 차지한 지배적인 위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이게 지적 인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적 인종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지적 인종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 지적 인종주의는 지배계급 고유의 것으로서 지배계급의 재생산은 일정 부분 문화자본의 전달에 종속되는데 문화자본은 병합된 자본이란 고유성을 가지며 따라서 십중팔구 타고나는 것이다. 이게 맨 끝에 이 십중팔구 타고나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경제적 자본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자본을 결국 대물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들의 자식은 그 엘리트층 지배 세력의 문화 자본,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이 문화 자본,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IQ라든지 지적 능력 이런 것까지도 대물림돼서 받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경쟁을 통하여 마치 이게 계층이 정해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바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른바 진보적 교육 사회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의식은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나 뭐 판사의 자식이 노동자가 되고 거꾸로 광부나 이 노동자의 자식이 변호사나 이렇게 되는 이런 계층 이동이 가능한가라는 누가 지배 세력이 되고 누가 지배당하는가, 누가 법률가 의사가 되고 고위 관료가 되며 또 누가 공장 노동자가 되는가라는 이런 것으로 과연 교육을 통하여 계층 순환 내지 계층 이동이 가능한가를 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약 20년간의 연구 결과는 비관적이었습니다. 결국 피에르 부르디에라든지 같이 연구했던 장 클로드 파스롱이 낸 책 이름이 재생산입니다. 리프로덕션. 이게 재생산 그러면 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 리프로덕션이 저는 이 말을 대물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대물림, 재생산 그러면 우리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대물림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교육은 그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합리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통하여 이게 지배 세력, 피지배 세력 이런 것이 구분되는데 규정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대물림되는 것을 가려주는 역할을 경쟁이라는 이름의 교육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바로 여기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60년대의 상황인데 이 프랑스의 대학이 이제 대학이 평준화되고 대학의 문을 개방하게 된 그러니까 노동자 서민의 자식들도 대학에 들어가게끔 만들게 된 68년 5월에 그런 상황과 이 연구가 합쳐져서 68년 5월 많이 아시죠? 5월 혁명이라고 하는 그 상황과 지금 이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이 결합돼서 결국 프랑스의 대학은 이 평준화와 함께 그리고 노동자 서민들의 자식들에게도 대학 문을 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한국처럼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호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평준화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문제를 미국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 예를 들면 이 대물림에서 자기 자식에게 의사시키고 변호사시키고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이 한국에만 상황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미 일찍부터 시작된 그래서 경제적 자본의 이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스펙프맛이라든지 이 기회의 사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차드 리브스라는 그 사람의 저작에 나오는 것인데 기회의 사재기가 세 가지입니다. 대물림을 위한 기회의 사재기. 이 기회의 사재기는 이 바로 네트워킹이고 그 다음에 재력입니다. 재력과 네트워킹. 그러니까 인적 자본과 이제 돈인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위 20%가 어떤 식으로 이 대물림 되는지를 그래서 기회 사재기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좋은 학교가 첫째,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에 살아야 하는 것. 한국 같으면 강남에 살아야 하는 것.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능력 본위를 강조하는 대학 입시. 대학 입시 이제 소위 미국 같으면 이제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이런 것이고 한국 같으면 뭐 스카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인턴 기회의 불공정한 배분. 그러니까 이게 다 바로 품앗인 거죠. 이런 것 세 가지를 리차드 리브스는 기회 사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기회 사재기가 과연 지금 노동자 서민들의 자식이 이 기회 사재기에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 최근에 그 조국 사태 이후 또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호영 뭐 이런 등등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하여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그럴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나의 노동자 서민은 항상 배제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론을 형성하고 담론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나름대로 상층에 가까이 있거나 상층에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담론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 저작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리브스는 이 상위 20%가 이 기회의 사재기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면서 이를 자녀의 머리와 재능, 특히 노력의 대가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국의 상황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의 상류층이 이 석박사 학위를 세대 간 지위 전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20대 80의 사회에서 마치 자기들이 공명정대하게 이게 한국의 공정담론입니다. 공정담론 이런 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을 한국에서 그대로 그 비판적인 학자가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기동 아주 젊은 학자입니다. 조기동 씨가 내놓은 이 세습 불평등 그 세습 중산층 사회에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능력은 노력이 아니라 계층이다. 결국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의 잔상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일제가 망하고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 상층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빠른 경제 성장에 의해서 피라미드의 상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제가 이제 저의 세대 때만 해도 이 계층 상승의 기회가 일정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 시기는. 그래서 이 90년대생, 지금 이제 20대나 30대는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은 그 청년 세대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바로 이 젊은
조기동 학자가 쓴 세습 중산층 사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능력은 노력이 아니라 계층이다 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제 공정 담론이 여기에 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위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의 질적 발전이 둔화되어 번듯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 가운데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명문대 졸업장과 좋은 일자리를 독식하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는 비싼 주택을 소유한 세습 중산층이 나타났다. 여기서 키워드가 번듯한 일자리, 뭐 예컨대 의사, 변호사, 이런 정규직,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것은 곧 명문대 졸업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싼 주택, 이것이 하나로 엮여 있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 리그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저희 세대만 해도 개천에서 용났던 것이 가능했지만 90년대생 이후에는 그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이런 그만큼 세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렇게 이제 세습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경쟁 과정은 지극히 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 들어가는 요즘 뭐 대학 이후에도 취업을 위한 이 끝없는 경쟁 과정이 길고, 공부 시간은 세계 최장인 이런 상황은 바로 그런 학습 노동 시간이 길다는 것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최장의 노동 시간을 수용하게끔 만드는 이런 그런 결과를, 부수적 효과를 낳는다, 이런 점도 제가 부차적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너무나 긴 시간의 노동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하청이나 이런 데는 심지어 뭐 정규직도 공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잔업이나 뭐 이런 걸 해야 이게 생활급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만큼 8시간 노동이 아니라 뭐 10시간, 12시간 노동을 해야만 이 생활급이 되도록 하고 있는, 이것도 실은 이 장기간에 걸친 오랜 기간 청소년 시절에 오랜 시간 동안 학습 노동을 하게끔 한 것에 의하여 노동시간이 긴 거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이런 부수적 효과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쟁지상주의 교육의 이 귀결점은 뭐냐면, 불평등을 규정하기 위한 능력주의와, 이 능력주의가 있는가 하면 민주시민,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민주시민의 능력을 완벽하게 분리시켰고, 그래서 민주시민으로 요청되는 것은 그건 배제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 끊임없는 경쟁, 이 속에서, 근데 그 경쟁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세습되고 있는데, 그런 세습에 대한 비판 능력은 민주시민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 비판적 안목은 없는, 이러한, 그러니까 교육은 장기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의식 교육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든지 비판성이라든지 이 연대성이라든지 이런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된 덕목은 없는 채 그 경쟁 이데올로기에 포획됐고,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인데, 그것이 바로 세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비판 의식은 없는, 거기에 이제 당연히 따라야 되는 민주시민 의식과 함께 따라야 되는 공공성도 없고, 공공성도 부재하고, 그리고 그 민주시민 의식이 교육이 되지 않은 채로 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덮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이제 고객이 돼버린, 민주시민이 아니라 고객이 돼버린 이런,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 사고력도 없는, 바로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나는 생각한다가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력이 없는 것이죠. 고깃도가 없는, 코깃도가 없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좀 더 집중해서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도 없는 데다가 바로 비판력도 없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사고력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능력이 어떤 능력을 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숙지 능력 말고는 없는 이런 현실이죠. 이 어떤 능력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주의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이제 이건 선생님들도 목사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가 피부빛깔이 아닌 이 그 인격의 내용으로 콘텐츠 오브 캐릭터죠. 로 평가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능력이나 이 인품이라든지 인격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과연 한국에서 능력이라고 치는 것은 과연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의 이 자본주의는 워낙 배금주의가 워낙 심각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냐, 인품이나 이런 건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건 없고 오로지 쓸모 있는 노동력인가, 그리고 구매력을 가진 그런 능력, 이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석차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인품. 그 석차 등급 매길 수 없습니다. 계량화된, 수치화된 학생의 지능뿐입니다. 이것만으로 결국은 그 석차를 매기게 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한국의 교육은 결국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능력만 능력으로 인정하는 능력주의에 포획되어 있다.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공동체 사회가 어떤 능력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배제돼 버렸고,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능력만 능력으로 치는, 그걸로 이제 서열을 매기는 이런 능력주의에 포획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공공성에 대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1차적 소명은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그런으로 형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1차적 소명입니다. 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형성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 것이죠. 그러면 공공성, 왜냐하면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이라고 할 때 민주시민성의 핵심은 주체성, 비판성, 연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비판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이동으로서 연대할 줄 아는. 근데 이런 것이 다 이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경쟁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없어진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19세기 인물 중에 조제프 드 메스트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진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토크빌의 말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토크빌의 말이 아니라 이 반동적 보수주의자였던 조제프 드 메스트라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최근의 상황도 한국에서 이걸 더 절감하게 되죠. 이 모든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진다. 근데 정부만이 그렇겠습니까? 사회 수준도 그렇고, 결국 교양의 수준, 민도의 수준 다 결국은 그런 것인데, 근데 교육을 통하여 그것이 제대로 기본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런데 오늘 특히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바로 고깃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깃도가 없는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죠.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또 글쓰기 수업, 말하기 수업, 토론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생각하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초, 중고 시절에 교실에서 말하기 수업 하셨나요? 거의 없죠. 글쓰기 수업 하셨나요? 거의 없죠. 거의 모두 숙지입니다. 암기, 숙지. 이건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숙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사회과학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연과학, 수학과 인문사회과학 공부를 하죠. 인문사회과학, 역사, 지리, 사회, 정치, 경제, 언어, 윤리 이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에 나는 생각한다가 없는 그 학문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왜 이것이 한국에서 관철되고 있는가? 이거 이제 역사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결합돼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저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일제강점기 때 자리 잡은 한국 시민교육, 시민교육이 아니라 신민교육, 신민교육에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됐으면 1948년 민주공화국이 선언됐으니 그러면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길러내야 하는데 분단과 전쟁으로 실개해버렸고 일제부역 세력 청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교육 방식이 그대로 답습이 됐고 거기다가 1990년을 전후해서 신자유주의가 덮치면서 신민에서 시민이 되는 대신 고객이 돼버린, 고객의 특수한 것은 뭐냐? 고객은 구매력이 왕입니다. 이렇게 신민에서 고객이 됐다는 이 점을 저는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만 이게 고객에 대해서 무슨 고객이냐? 지금 학교는 등급 부여소입니다. 제가 볼 때 학생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그런 서비스 장소라는 것이죠. 특히 고등학교는 아마 거의 그렇게 돼버렸죠.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그러니까 역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정립되고 일제부역 세력 청산하지 못하면서 한국 신민에서 민주공화국의 시민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쟁지상주의의 고객화가 이루어졌다. 교육의 죽음입니다. 공교육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고객화의 양상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를테면 학부모들은 저는 99%가 그렇다고 봅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만 학교에서 무슨 공부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하나입니다. 몇 등이나 몇 등급이냐 내 자식이. 그리고 내 자식이 2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득달같이 교사한테 가가지고 왜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러니까 결국 교사는 부모의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교실에서 잠을 잡니다. 시민이라면 그러지 못하죠. 공동체의 이동으로서 시민은 자기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무성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은 구매력만 있으면 되는 그리고 자기가 살 권리만 있으면 누리는 뿐 아무런 책무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널브러지게 잠을 잡니다. 심지어는 절반 이상 되는 학생이 그냥 자요. 근데 놀랍게도 교사가 깨우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교실의 상황이에요. 적지 않은 교실의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분방하다는 유럽의 교실에서 학생이 잠을 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교육의 죽음, 이게 바로 고객화 현상. 시민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하고 호기또가 없는 것은 결국 맞물려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학원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객화의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것이죠. 신민에서 고객이 돼버리니까 시민이 없는 것과 연관되는 게 바로 한국 식민 시절에도 없었던 호기또가 지금도 여전히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등급 매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이 이렇게까지 없을까? 미성년자에게 어린 시절부터 너는 5등급이다. 너는 7등급이다. 어떻게 이런 등급을 매기는 것에 교육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이것 자체가 얼마나 병든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닌가. 속이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현상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뭐 1등급도 있고 뭐 이런 것이지만 거의 전 사회가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붕괴되고 있는 이런 양상의 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서두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코기또가 없는 문제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대학 서열화의 문제에 의해서 이 학생들을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학문의 죽음도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하거나 그 다음에 말을 하게 해서는 생각하게 해서는 나는 생각한다를 요구해서는 등급을 정확하게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숙지만으로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가 실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민교육 할 때는 시민이니까 너희들이 뭘 생각해?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만 숙지하면 되지. 이랬는데 시민교육을 펴야 될 민주공화국 아래에서도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으면서 학생들을 등급을 매겨야 되고 서열을 매겨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각자 생각하도록 요구해서는 등급을 매길 수 없으니까 나는 생각한다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은 학습을 공부하는 목표와 과정과 평가가 이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평가를 위하여 이 공부하는 목표 그 다음에 과정이 다 무너져 버린 본말 전도가 일어난 이런 상황이죠. 다음 넘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줄여서 말하자면 전체주의 교육 방식, 일제강점기 때 자리 잡은 전체주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가 필요 없죠. 그런 역사적인 질곡과 그 다음에 대학 서열화라는 제도적 질곡, 학생을 줄을 세워야 한다는 이것이 결합돼서 아주 꽁꽁 우리 교육을 묶어 세운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즉 코기또가 없는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판력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도 없을 수 없고 그것도 기대할 수 없고 공감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래서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나는 생각한다가 없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를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는 사람이라 백성이라야 산다 그랬을 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각한 적이 없으므로.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이건 제가 생각의 좌표라는 책에서 첫 마디로 시작한 게 이 말인데요. 이 질문인데요.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바에 관하여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칸트의 말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바에 관하여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삶을 규정하는 내 생각,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 생각을 어떤 생각들이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고 있는지 질문하고
생각해야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뭔가요?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 근데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 이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조건이고 생각하는 사람의 출발점이다.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나는 생각한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다에 접근을 하질 못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 않은 이런 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다시금 강조합니다마는,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 그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고 있는지를 묻고 생각해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이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코기또 에르고 줌, 데카르트의 명제죠. 근대인의 탄생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엄청난 변곡점이었습니다. 17세기에 유럽의 근대 철학이 데카르트와 함께 회의론으로 출발된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데카르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당연히 질문이죠. 데카르트가 말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데카르트가 그럼 너에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는 당연히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의하는 것이며 의문을 품는 것이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문을 품는 것이며, 인정하거나 인지하고 확인하거나 부정하며 바라거나 바라지 않고 또한 상상하며 느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처음과 맨 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문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상상하며 느끼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 왜냐하면 데카르트 철학이 회의론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후학들이 데카르트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다. 프랑스 말로 두테 세빵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것,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다. 자, 거기에 비해서 생각하다가 의문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카르트부터 좀 뒤에 태어난 스피노자, 아주 탁월한 네덜란드의 그 철학자죠. 아마 정말 놀라운 그런 철학자인데요. 그의 말 중에 사람은 현 존재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스피노자의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여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죠. 여간에서는. 왜 그럴까요? 바로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성질, 즉 생각하다는 회의하다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데카르트가 형이사학적 명상 2에서 말한 첫 마디로 한 게, 생각한다는 것은 회의하는 것이며,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각, 우리의 이 퇴적물로 의식세계 안에 담고 있는 것, 생각, 명사, 결과물로, 이것의 성질은 고집이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생각하다와 생각이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다는 회의하다. 실제로 생각하면 어제 생각한 거하고 오늘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내 짝꿍이 생각한 게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신의 함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물들을 입력할 뿐이죠. 그것도 정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빚겠습니까? 생각의 성질이 고집인데다가 그게 다 정답이다. 그런데 생각하다의 과정은 없이 생각만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다 고집불통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회의하지 않으니까 열려있지 않고 이런 문제를 낳죠. 그 다음 장으로 보시죠. 생각한다와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 과정과 결과, 물로 생각하다는 과정이고 회의하다, 의문을 품는다. 인데 생각은 명사로서 결과물로서 이것의 성질은 고집인. 근데 우리의 문제는 생각하다의 과정 없이 생각만 주입받는, 그것도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회의할 줄 모르고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한국 사회에서 설득이 불가능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국은 선동은 가능하지만 설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동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극단화시키는 것, 증폭시키는 것, 이것은 가능한데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설득은 가능한데 불가능한데 선동은 가능한 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라든지 뭐 일베 현상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네, 다음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자 생각에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표대가 됩니다. 근데 게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합니다. 지금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고집하면서 내 삶의 표대가 되는 내 생각들이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은 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기또가 없는 교육의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던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고집쟁이입니다. 쉽게 설득이 안 돼요. 이걸 한번 어떤 면에서 보냐, 바로 부부 사이에 예를 들어보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설득하면서 살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연애 시절에는 설득을 시도했을 수 있지만 설득이 됐나요? 거의 안 됐죠. 말다툼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의 경험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하는 중에는 생각이 다른 것이 드러나도 그냥 덮고 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하여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남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또한 아무한테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완성된 존재들입니다. 놀랍죠? 완성된 존재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다친 사람들이란 점에서 완성된 존재들입니다.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코기또가 없는 교육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과연, 고집하는 생각은 과연 누구 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 자기 정체성에 맞는 것인가를 물어야 되겠죠. 바로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노동자 서민들은, 노동자 농민들, 이들은 자기를 배반하는 생각을 막무가내로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설득도 안 된 채. 이게 바로 불평등이 세습될 수밖에 없는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로 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게다가 이제 글쓰기와 토론에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글을 쓰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그 지평이 열 수 있는데 우리는 글쓰기도 안 하고 말하기도 안 하고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문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로부터 출발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질문에 자기 생각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배제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인문사회과학 공부가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과연 누구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에게 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아까 처음에 제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암기 교육 많이 받으셨는데 리퍼블릭의 어원을 알고 계시나요? 이건 생각하는 교육하고도 무관한 것입니다. 리퍼블릭의 어원이 뭔가요? 이걸 알고 있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암기 내역에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20대, 아주 거친 질문인데요. 20대 80으로 정초된 사회, 상위 20%와 80%로 이렇게 그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사회인데, 왜 80이나 되는 사람은 이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20대 80과 같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합니까? 80이 훨씬 더 많잖아, 20보다. 근데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제도, 민주주의 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식적 민주주의만 머물러 있다. 이거 왜 그런가? 라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6, 제가 숫자 5개를 나열하겠습니다. 16에서 14, 그 다음에 12, 18, 16, 14, 12, 18. 이 5개, 2씩 줄어든 이 숫자의 나열은 뭘 뜻할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아주 좀 거친 질문인데 우리의 의식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퍼블릭의 어원도 몰라. 대다수는.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 알고 있는데 공화국의 어원을 그 숱한 암기 내용 중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이 말은 어디서 왔고 이런데 정작 리퍼블릭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없어요. 이게 암기 교육조차도 허점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리퍼블릭의 어원은 레스 푸블리카입니다. RES 푸블리카, 라틴어고 공적인 일들을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 퍼블릭 싱즈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의 출발은 고대 로마의 물의 공공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주거의 공공성 이런 걸 얘기할 때 고대 로마의 최초의 공공성은 물의 공공성입니다. 즉 국가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화국의 출발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수도교, 물을 끌어들였던 깨끗한 물 어디서 와야 돼요? 먼 산에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게 바로 교각을, 아치형 교각을 통하여 물을 끌어왔던 이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2000년이 넘은 이런 것이 물의 공공성부터 출발된 그것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바탕에 둘 때에만 가능하다. 이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대혁명에 나와 있는 곧 바로 그때 나온 이 세계인권선언의 모태가 되고 있는 여기에도 공익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공공성, 공익. 근데 한국에서 이 리퍼블릭의 의미가 나라의 정체성으로 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배반되고 있느냐. 공화국을 어디다 붙이는지 아십니까? 부패공화국. 좀 기가 막힌 얘기죠. 공공성에 부패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이런 그러니까 부패 왕국, 삼성 왕국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을 마치 그만큼 공공성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네, 그 전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한 가치도 없고 20대 80에서 80이 자기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고집하니까 열심히 20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16, 14, 12, 18
괜히 제가 제시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떠오르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식 줄어든 수혈, 아니면 어떤 사람, 우스운 얘기하는 사람은 로또 번호가 지금 이상하게 나왔다. 뭐 이렇게 아직 하나가 덜 나왔다 이러는데, 16에서 시작해서 일식 줄어들어서 8로 끝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적어도 저것이, 저 숫자는 자본주의 사회 아래 노동자에게 요구되었던 하루당 노동시간의 계략적인 변화, 아니 이런 걸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의식세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16시간으로부터 시작된 하루 노동시간. 여러분 중에 아마 이 레미제라블 뮤지컬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구슬 공장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시간 일했냐. 그 당시 1820년대 16시간입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다음에 그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투쟁이 있었죠. 삼색 깃발 나오고 붉은 깃발 나오고, 그 싸움 과정을 통하여 2시간 줄었습니다. 1830년대 14시간. 그 다음에 막스의 자본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막스의 자본이 1860년대에 주로 저작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루 12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16시간에서 14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뭐 13시간도 있고 11시간도 있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어쨌든 8시간이 기준이 돼 있는데, 그 숫자를 보고 저건 노동시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식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대다수 사람들이 국민으로서도 공화국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도 공공성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력이 없는, 그리고 결국 주입받은 의식만 고집하다 보니까 20대 80의 사회에서 20이 대물림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관철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제 자식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나오는 철학 문제를 제가 선생님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칼로레아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한국의 수능처럼 하루에 보는 게 아니라 보통 3일 정도 봅니다. 그리고 첫날은 항상 철학입니다. 시험 시간이 4시간입니다. 문제가 계열별로 3개 나옵니다. 그 3개를 다 하냐? 아닙니다. 4시간 동안 그 3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좀 느닷없지만 갑자기 프랑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치고, 제가 제시하는 질문들 중에 이건 내가 좀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한번 뭘 쓰실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2019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인문계. 시간을 벗어나는 것은 가능한가? 두 번째 문제, 예술 작품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쓸모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꽤 긴 지문을 줍니다. 이건 제가 지문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지문의 내용이 헤겔의 법철학 원칙입니다. 그 텍스트 읽고 설명하기. 이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4시간 동안 글을 씁니다. 사회 경제계, 윤리는 최선의 정치인가? 두 번째 문제, 노동은 인간을 분리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지문을 주는 것, 데카르트의 원칙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견해 읽고 설명하기. 이게 사회경제계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가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 통합의 장애가 되는가? 자기 의무를 인지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환상의 미래 텍스트 읽고 설명하기.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을 피력한 뒤에, 그 다음에 이튿날 역사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또한 글쓰기입니다. 주제를 주고요. 여기까지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 시험을
없었습니다. 그 대신 2021년 작년에는 또 다른 시험은 안 봤는데 철학 시험은 봤습니다. 이게 참 그들이 얼마만큼 이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인데요. 아무튼 이 철학 문제가 그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철학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은근히 자긍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무슨 문제가 나왔나 이런 것도 소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 시험이 있는 날은 학생을 이제 인터뷰해 가지고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이러는데 보통 학생들이 7페이지 내지 8페이지를 씁니다. 자,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 시간으로 치면 상대가 안 되죠. 그 유럽의 아이들은 거의 자유분방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잖아요. 학원을 가니까 어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런 수준에 다가갔다 이거. 왜? 학문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등급에 충실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코기또가 끊임없이 있었던 교육인데 우리는 코기또가 없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공자님 말씀을 들어보죠. 하기불사 정망 논어에 나옵니다. 하기불사 정망 사이불학즉퇴. 우리의 문제는 하기불사 정망입니다. 배우고 학이불사 생각하지 않으면 즉 망 얻는 게 없다. 바로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런데 코기또는 없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말짱 꽝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이게 바로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학생들을 등급 매기고 이러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임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제가 제기했던 질문,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는 그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은 그 비판적인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제 말씀이 거의 틀림없을 텐데 어떤 시간에 선배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한국에서 비판적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러면 선배는 어떤 선배일까? 폭넓은 의미의 선배인데 그게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현장의 선배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바로 책으로 인도한 안내한 선배입니다. 예를 들면 느닷없이 선배를 합시고 너 전태일이 누군지 아냐? 물어봅니다. 모르거든. 야, 너 그럴 수 있니? 너 책 좀 읽어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 비판적 의식을 학교 교육이나 이 대중미디어를 통하여 갖게 가질 수가 없는. 근데 문제는 뭐냐? 선배를 통하여 비판 의식을 갖는 사람이 소수 나오는데 굉장히 우월성, 나는 의식이 깨어났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상대적 우월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합니다.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가 지극히 낮은 민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이제 곧 2차 결선 투표가 있을 텐데 지금 우파와 극우파가 결선 투표에 나갑니다. 정말 당혹스럽죠. 어떻게 그런 사회가 극우파가 저렇게 많냐. 그걸 저는 역으로 그런 교육을 펴는, 코기또가 있는 교육을 펴는 그 나라가 그 수준인데 우리는 코기또가 없는 우리의 수준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형성한 부분, 독서와 토론과 직접 견문과 성찰적 숙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내 의식 속에, 의식세계 안에 좀 확장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제 아마 결론 부분일 텐데요. 고기 또 없는 능력주의, 경쟁 지상주의 교육으로 불평등 세습이 공고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실에 어떻게 하면 사고력과 비판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초점을 두어야지 이 지금처럼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로는 정말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생각하는 백성이래야 산다. 이 CR 정신의 핵심,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거기에 다가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 서열화 이 문제를 혁파해야 되는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을 포기한 채 살았다면 정말 설득을 해야 되고, 저는 설득의 3원칙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나름대로 정한 게 있습니다. 우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오만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두 다 미완성된 존재이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도 설득되는 사람이다. 설득돼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득 대상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요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겸손하자. 그 다음에 성실하자. 그 다음에 집요하자. 이거를 제가 설득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한다. 네,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들었고 재미도 있고 참 감동도 되고 가슴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네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려면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며 살았냐 그러는데, 나도 생각을 하며 살았나 그러는데, 그래도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정통적인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나이 들어서 40 넘으면서 제가 새로운 신학, 해방 신학과 이 주체 신학 이런 거를 좀 공부했는데, 거기 그 해방 신학의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suspicious hermeneutics 그래가지고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본적으로 도입해서 모든 주제, 성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신학에 의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새로운 것을 거기서 많이 배웠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생각하는 게 바로 그 회의하는 거죠. suspicious, 의심하고 회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조금은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삶은 생각이 없이 살았고, 또 CR 사상 함석헌 선생님 좋아해서 늘 생각하는 백성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고집만 피우고 살았나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홍 선생님 이 좋은 강의와 내용을 왜 우리나라는 그 TV 같은 데서 좀 저녁 7, 8, 9시 좋은 시간에 1-2시간 이런 강의를 쫙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면, 야, 이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진짜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들으면 뭐 연예가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노래, 음악. 제가 제 딸도 프랑스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프랑스 텔레비 재미없어서 못 보겠대요. 왜 그러냐, 이게 맨날 나와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냥 얘기만 말로만 하고 그냥 말로 싸우고 그냥, 그런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프랑스의 교육이 얼마나 철학이 기초돼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와서 아무튼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의 현실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이상 제의 마치고 이제 한 30여 분 남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도 함께 나누고 질문이라든지 혹시 코멘트라든지 깨달으신 거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줌으로도 뭐 채팅방에서도 쓰셔도 되고 줌으로도 말씀하시면 여기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줌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기 예 말씀하시죠.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죠. 뭐 소개도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뭐 외람되게 질문드리긴 그런데 홍수야 선생님 평소에 이제 좋은 책도 쓰시고 존경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뵙게 돼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히 오늘이 참 유용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우리나라 서열 위주의 교육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하는 분들은 항상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육을 해서 결국은 다들 자기네들이 가기를 원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최고 명문을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다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를 원하면은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 교육열이 높아요. 부모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소위 말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자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사회도 나오지만 이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입시의 부조리 같은 것도 권력형 부조리 이런 게 이제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그와 같이 구조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이라는 것이 결국 좋은 교육, 뭐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 간판 이런 걸 좋은 졸업장을 얻어서 그 다음에 취업 잘하고 돈을 잘 벌자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들 교육열이 높고 좋은 학교를 가야겠다 그러는데 결국 그거는 제한된 인원이 가게 되니까 평가를 하는 것도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또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만약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라 이런 요즘 또 정부가 바뀌니까 또 뭐 정부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하는데 교육 개혁을 아마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약이 무효라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예, 뭐, 어차피 이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귀국하면서부터 계속,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대학 서열화를 혁파하는 것이 이 관건이고 그래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걸 시도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죠. 저희는 뭐 대학이 평준화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결국 이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 엄청난 격차 이런 것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대학도 서열화 이 문제를 줄여나가는 어떻게든 혁파해 나가는 이 양쪽으로 같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참 어렵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력이 없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제가 제기했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이런 것에서 그대로 이제 관철되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걱정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뚜렷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네, 우리 송길용 선생님. 아주 뜨거운 강의를 아주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대하는 강의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 온라인 서점 검색 사이트를 뒤져서 홍세화 선생님의 그 책들을 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니, 공저책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수십 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옮겨 적다가 아이고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글로서 대중들과 만나고 그렇게 생각을 나누시고 온 것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만턴 민주화 운동 세력은 다 어디로 갔을까? 입니다. 분명히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그 세력들은 다 어디에 가 있나? 요게 좀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이 왜곡된 교육제도나 뭐 이런 사회 불평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보면 또 그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그런 비판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이거를 좀 전 지구적으로 좀 넓혀놓고 세계 분업 체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쉽지 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많던 민주화 세력은 어디 있나? 글쎄요, 그거는 우선 이제 그 시기라고 할 때 지금과 달리 우선 이제 따져봐야 할 게, 우리가 지금 586이라고 부르는 이 세대들이 대학에 간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는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70%가 가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저희 세대만 해도 10몇 %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그 대학 시절에 뭐 90년대나 80년대 이때 대학 시절을 보냈던 이런 세대들이 그 민주화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미 이 민주화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어는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학생활 시절에 가졌었던 것은 이미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소득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그 혜택은 주로 많이 받았고, 아마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것만으로 그걸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뭐랄까 그 방어 체계라고 할까, 이렇게 그런 하나의 알리바이로 만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민주화 세력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선배를 잘못
그룹들이거든요. 선배를 잘못 만나서 뭐 학회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별로 못가 분위기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흐름에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 저는 바로 거기에 오만성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난 그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했어 라는 것에 대한 윤리적 오만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힘 세력이나 이런 다른 세력에 비해서 당연히 그게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적 오만성도 있습니다. 난 그래도 깨어났다. 근데 한국의 이른바 깨어난 시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고 볼 때는 한국 사회로 보아서는 상대적인 우월성은 있을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아직 낮은 수준인데 아무도 그 낮은 수준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죠. 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산업화의 수혜가 되면서 거기서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기득권 세력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이고요. 두 번째, 세계적 차원의 분업 체계. 뭐 한국은 뭐 이른바 주변부라고 할 수는 없고 준 중심부와 그 주변부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지리적 위치,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 어쨌거나 지금 뭐 3만 불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된 이런 배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쪽 부분에는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도 못 되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는 그러니까 폭넓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코기또도 없는 교육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래도 한국이 교육 덕분에 지금 3만 불이 되고 이러지 않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 답변이 그런 것입니다. 지경학적으로, 지리 경제학적으로, 지리 정치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이 남한이라는 저희가 그게 이제 일본하고 가깝게 있던 거, 그 다음에 베트남과의 연결된 거 이런 것이 그런 반면에 인문적인 이런 점에서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이것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생률 세계 최저. 이게 사회가 정말 병든 사회인 거를 그대로 출생 파업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산재 사망률 세계 최고, 이런 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경제적인 그런 것이 있는 거는 또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이 부정적인 이 부분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이런 말씀은 덧붙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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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우장범 선생님? 질문하신다고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예, 홍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얘기해 주시면 예, 말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말씀 듣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제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 게,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그 질문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 문장 속에서 제가 이제 버뜩 떠오른 생각이 그 락강이 이제 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욕망 대신 이제 생각을 바꾸면 마찬가지로 타자의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나의 욕망이나 생각은 과연 나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그러면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인가?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어디까지가 나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타자의 생각인지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
마치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나의 생각이나 뭐 나의 욕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나의 생각이나 욕망을 형성할 수 있는가? 나만의 생각이나 욕망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선생님 오늘 이 강연이 선생님의 좋은 생각인데 선생님의 이 좋은 생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 개인적으로 그것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건이며 출발점이다.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지금 내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내가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게 되었나? 라고 이제 좀 풀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에게 배고픔의 현상은 있지만 생각 고픔이라는 현상은 없다. 배고픔은 이게 이제 신진대사를 통하여 앞에 먹은 것이 내려가니까 일부는 에너지로 쓰고 배설되니까 이제 배가 헛헛하니까 배고픔의 현상은 있지만 생각은 잊혀지기 전에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부족하다 이런 고품, 생각 고품의 현상은 없다. 이게 이제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라는 그런 점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고집하는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기 삶의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갖고 태어났나? 어림도 없다. 아니다 이거. 내가 고집하면서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갖고 태어났나? 아니다. 그러면 내가 창조했나? 어림도 없다. 우리는 생각을 창조할 만한 사상가들도 아니다.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내가 선택했나? 이 선택은 내 정체성에 맞는 생각인가? 나의 정체성에. 또 내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생각인가? 와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현 존재의 정체성에 맞는 생각인가?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바에 따른 그런 생각인가? 이를테면 많이 아시는 것 같죠.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 청년들에게 올바르고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사람이 청년이 되라. 그랬을 때 그런 전망을 지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에 따르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 내가 선택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적어도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의식을,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앞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 한국과 같은 주입식 암기 교육. 저는 철저한 대상입니다. 학생은 철저한 대상이에요. 이거 암기하라면 암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리퍼블릭의 어원조차 모를 정도로 암기는 많이 했으나 그럴 만큼 철저한 대상이죠.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디어 채널을 선택하지만 결국은 나는 객체입니다. 예를 들면 TV 앵커가 우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시청자입니다. 보고 듣는 사람. 그걸 통하여 나의 의식세계가 이미지든 뭐든 담기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의식을 형성하는 그 과정, 내가 선택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4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책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죠. 책입니다. 그러면 독서라는 건 뭘 뜻하냐? 내가 나의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 정체성에 맞는 의식, 또 내가 지향하는 바에 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을 책을 통하여 참조하는 행위입니다. 독서란
나의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을 참조하는 행위. 왜? 책에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입니다.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 나하고 삶의 환경이 같은 사람의 생각을 열린 자세로 참조하는 행위. 이게 토론입니다. 독서와 토론이 중요하죠. 이게 두 가지가, 독서와 토론은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조하는 행위라면 이제 고립자로 돌아옵니다. 오감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직접 보고 겪고 느끼면서 갖는 생각입니다. 오감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행 그리고 경험입니다. 직접 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행과 견문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의식 세계에서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른바 성찰적 숙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네 개의 과정은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독서의 주체이며, 내가 토론의 주체이고, 내가 여행하는 주체이고, 경험의 주체이며, 성찰적 숙고의 주체도 역시 나입니다. 이 네 개의 경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입니다. 이걸 통하여 갖는 것이, 이 미디어나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갖는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의 문제는 바로 고깃도가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주입만 시킬 뿐 독서 교육도 없고 글쓰기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쪽으로 미디어와 학교 교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균형이 없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고, 당연히 학교 교육은 국가 권력이 관장하는 것이고, 미디어는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만 갖게 됐을 때 한국에서는 비판적 의식을 갖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경로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 받겠는데요. 먼저 신청하신 순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줌에서 먼저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영호 이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9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끝내야지. 이게 뭐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 저도 집이 멀어서 끝내고 가야지. 우리 저기 백현우 선생님이시죠? 어디 계신다 그랬죠? 예, 지금 스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홍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회자본이라든가 문화자본이 갖게 하는 그 기회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우리의 뭐 삶의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기회 공정성이 가지는 생각에 대한 허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곳에서 시도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차별 혹은 긍정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을 덜 가진 계층들에게 적극적인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하는 적극적인 시도들,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이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상당 부분 자주 이르는 결론이 한국의 대학 서열화 문제, 홍사 선생님도 그것을 결론으로 삼으셨는데요. 말은 뭐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바탕에는 어떻게든 한 사회가 키워내야 하는 일종의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을 어떻게 이제 선별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뒤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이제 엘리트를 이제 양산해 내면서도 그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제 물음이 남습니다. 두 가지 정도 그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불란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대학 서열화가 이제 평준화돼 있지만 그 아주 극소수의 초엘리트를 키워내는 것을 바탕으로 대학 서열화가 평준화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특수학교들이요, 뭐 그랑제코라든지 뭐 에나가 가지고 그 이제 정치 전문가가 된다든지 하는 아주 초엘리트들을 키워내고, 그 사회 전반에서 그 초엘리트들에 대한 특권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그 초엘리트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자부심과 동시에 의무감을 갖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고, 또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스위스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의무교육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무교육 이후에는 그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고, 기술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갖고, 그래서 이제 엘리트를 키워내는 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대신 어떤 일을 하든 그 사회적인 신분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종의 그 엘리트나 뭐 그 지적 엘리트나 아니면은 뭐 그 일반적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불평등을 느끼는 그 불평등이 더 덜 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학 서열화를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이제 아주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가능한 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역시 이제 한국처럼 공정을 강조하는 데서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그건 참 어려운 요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뭐 미국에서 그 얘기되고 있는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프랑스도 이제 소위 좀 뭐죠, 그 교육 특별 그 교육 지역적인가 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역차별에 대한 제도와 이런 거를 시도했지만 그것이 큰 효과를 얻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제 농어촌 출신 전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그것이 아주 뚜렷한 그런 효과를 얻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해법이 되는 것이 그것보다는 요는 저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을 통하여 결과에 엄청난 불평등을 승복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이 문제, 그래서 이 결과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가지 못하고 있는 점, 한국의 경우.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경우 초엘리트들이나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는데, 계속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고 일찍부터 뭐 공장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학원 나오고 이런 사람하고 결국 총 그 임금으로 총 그 사람이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거나, 이런 북유럽이나 이런 것이 결국 그런 그런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의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컨대 그들은 기회가 평등하다라는 것이 갖는 허구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비판적으로, 우리는 그것 자체가 없음에 따라서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이 이 엄중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평준화의 문제, 그것은 뭐 선생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그랑제꼴이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그랑제꼴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에나는 이제 곧
없어진다고 없앤다고 지금 마크롱 정부가 공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의엔에스 같은 고등사범이라든지 이게 최초의 그런 제권인데 그건 1794년 공방시용이 만든 학교죠.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 교사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시작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엑스라든지 폴리테크니크죠. 이런 것은 이제 나폴레옹이 만든 학교고, 그러니까 그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그런 책무성, 사회적 책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엘리트는 그만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 엘리트는 첫째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무성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한국에서 이른바 엘리트들은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뭐 그거는 그냥 숙지하는 능력, 당연히 보수성을 띠죠.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비판력에 있어서의 능력이 아니라 뭐 인문적인 이런 것의 능력이 아니라 기존 체제가 하고 있는 뭐 법조문 달달달 외운다든지 이런 거에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 능력 말고는 어렵죠.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국의 소위 사회 엘리트라는 그 층들이 말하고 있는 이건 좀 심한 얘기인지 몰라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조폭이랍니다. 수입이 없대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폭들이 나름대로 수입이 있었고 막 거느리고 이랬는데 지금 새로운 조폭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 해먹고 사재기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뭐 옛날에 조폭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법적인 조폭인지 몰라도 이런 현실이 바로 한국의 엘리트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책무성, 능력도 없는데 사회적 책무성도 없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과정 속에서 고깃도가 있음으로 있어 그들은 나름대로 비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파가 지금 결선에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답변이 좀 필요 없이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빨리 두 분 질문을 간단히 하시겠어요? 그러면 정영호 이사님만 간단하게 질문을 빨리 해주시고 답변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그 주제가 교육이라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학교에 고등학교 교육을 32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년퇴진 지가 좀 6년이 지났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또 고3 아이들 진학 지도도 했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생각 없는 교육, 아까 고기토가 없는 교육이라는데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 우리 CRS 소리 신년호에도 제가 교육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걸 얘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생각 없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봤더니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 제도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도 내가 글도 거기다 썼지만 프랑스가 지금 파리의 제1대학부터 10대학 쭉 있지 않습니까? 1대학, 2대학 해서. 그럼 저도 그래서 한국에도 좀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라도 좀 파리처럼 1대학, 2대학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글은 썼는데 사실은 그 프랑스는 국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사립대학이에요. 서울에서만 좀 국립은 별로 없고요. 서울대학하고 뭐 시립대학 정도만 있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입시제도에 인해서 지금 이 주입식 교육이 되고 수능 성적 올리고 해서 대학에 좋은 데 가서 또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혹시 좋은 고견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네, 마지막 답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워낙 불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변혁적인 국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변혁적인 국면, 뭐 예컨대 칠레 같은 상황이 온다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리 뭐 아주 하나의 목표 말씀드리면 재헌의회를 구성하는 문제, 시민의회 재헌의회를 그러니까 개헌 정도가 아니고 재헌의회 그런 어떤 변혁적인 국면을 뭐 조성할 수 있으면 저도 뭐 같이 그 주체로서 같이 이제 참여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칠레와 같은 이런 어떤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선생님의 질문에 제 나름대로 답변이 가능하다면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립대가 훨씬 더 많은 뭐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없애면 연고대가 서울대 자리 차지할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서울대부터 없애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없어도 서울대 졸업생 없어지지 않을 테고 그래서 서울대 졸업생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연고대가 서울대 되는 걸 막아줄 테니까 이런 생각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서울대는 학부는 없애고 대학원만 남기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그 지방의 국립대들 많은데 그들에게 그 대학에 엄청난 이제 자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국가 예산이나 이런 걸 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역의 국립대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았습니다. 뭐 경북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인서울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국립대에 이제 집중으로 좀 저기를 해서 그 국립대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대학원은 이제 국립대 출신들이 가는 이러한 구조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은 인문사회과학 중심으로 그 법대 말고 권력 중심이 아니고 학문을 하는 이런 쪽으로 구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립대가 왜 이렇게 많냐? 이게 바로 공공성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리퍼블릭 말씀드린 그거에 바로 연장인데 그 병원도 그렇고 의료의 공공성도 교육의 공공성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너무 취약한 게 애당초 1948년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민주공화국의 실제적인 지배 세력이 사적 이익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일제 부역 세력들이니까. 사적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세력이 이 언필칭 민주공화국의 그 실제적인 지배 세력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옷을 뒤집어 입은 이런 꼴이었으니까 공공성이 이제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 이제 지금 사립대가 난립하고 그 병원도 공공병원보다 이제 사립대 병원 뭐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를 통하여 그런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한 이런 모습도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원칙에 충실하고 아무튼 학문에 충실하고 이런 거일 뿐인데도 제가 볼 때는 그게 한국에서는 불온하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정말 이 변혁적인 국면을 조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뭐 더 얘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장시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 우리나라 TV에서 좀 이런 분을 모셔서 좀 강의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줌으로 오신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데도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소개 못 드리고 또 질문도 못한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홍 선생님한테 뭐 크게 박수라도 한번 다 같이 쳐드리면 어떨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줌으로 계신 분들은 한번 줌 사진 이거 찍으시죠. 이거 줌으로 한번 사진 찍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홍 선생님하고 한번 마지막 앞에 나와서 다 같이 기념 사진을
하나 찍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룸에 있는 분들 계신 여기 분 얼굴 드러내는 게 보여주시는 좋겠어요. 분들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한번 찍으세요. 예? 하나. 그래요? 예. 자, 그럼 사진 찍겠습니다. 줌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